이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간의 갈등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을 놓고 건너지 말아야 할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느 국가보다도 특히 한국의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했는데 특이한 사항을 중심으로 좀 분석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한 달 전서부터 미국의 그 시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위험 지수가 나스닥이고 또 대표적인 안전 지수가 금값이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이런 흐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금값도 2011년 이렇게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모습에 전형적인 일이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IT 업종이 오늘 많이 올라간 것은 어제 그 저녁에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보다 이렇게 실적치가 좋군이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후에 그 IT 업종들, 지금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IT 업종들의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를 좀 높였던 것이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30일에 미국의 GDP에서 72%를 차지하는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지수를 알 수 있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주택 판매 지수, 이런 것이 이제 지표가 굉장히, 아까 이제 서 팀장께서도 펀더멘탈 장세다 하는데요. 지금은 2차 대감염, 경제 봉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표들이 무너지면 주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받쳐주면 우려가 너무 과잉적이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근데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와 S&P 지수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생각보다는 파월과 미누신 의장이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좋은, 그렇게 색다른 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도 페드의 그 3인자 격에 해당되는 뉴욕 연준의 존 윌리엄스 총재 발언이 더 월가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파월 의장은 종전에 얘기했던 시각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보면 펀더멘탈에서 경기 저점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미국의 경기가 2분기에 저점이 통과했다. 이후에 회복세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저점이 일단 통과했다 해서 미국의 그 3인자 지방은행의 가장 총수격에 해당되는 뉴 윌리엄스가 사실 저점 얘기에서 미국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누신 같은 경우에는 역시 7월 말에 이렇게 각종 지원금이 이렇게 소멸되니까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또 하이라이트가 사실 그 홍콩의 그 보안법 통과에 따라서 1차 합의안이 지켜지느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켜질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홍콩에 대한 불안감을 약화시켜서 사실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날 그 가장 하이라이트는 주가보다도 금값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금값을 지적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장중한 때 온스당 1,8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건 2011년 8월 이후에 최고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러를 사는 것보다는 금을 사십시오. 앞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가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에서 인플레가 설령 그 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기대의 심리, 익스펙테이션이 있으면 거기에 해칭으로서 사실 그 실물 자세에 해당되는 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 뜰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요. 최근에 금값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은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 가장 최고의 승리를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상징격에 해당되는 위험자산의 상징격인 나스닥과 그 다음에 안정자산의 상징격인 금값이 동시에 오른 것, 이런 것이 뉴욕 증시 흐름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또 홍콩 보안법 확정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열렸던 전인대 상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보안법 문제는 이게 이제 전체적 가닥이 잡힌 것이 사실 전인대 폐막일에 해당되는 5월 27일 날 했죠. 그래서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권력이 붙으려면 아무래도 상무위에서 전인대 상무위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마지막 날에 30일에 전인대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곧바로 시진핑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했다는 것은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시행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시진핑의 정적 권력이 좀 많이 약화됨에 따라서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망장일치로 결정된 게 하나 눈에 띄고, 두 번째는 일국 이체제 유지하는 상태에서 홍콩은 뭐냐? 1997년 반환 이후에 그 이전서부터는 1992년서부터 이 일국 이체제에 서로 중국과 그 다음에 홍콩의 체제가 다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홍콩 보안법에 의해서 서로 다른 체제 홍콩에 되면 예고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고기간이 없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한다. 그만큼 중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특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홍콩 보안법의 확정에 따라서 사실상 미국에 지금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복 조치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부 홍콩의 이렇게 특별 대우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는 좀 폐지하고 있죠. 그게 이제 마세나라 체제의 전략 물자 관련된 첨단 전략 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폐지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홍콩 수출에서 그렇게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상징격에서 혹평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사실 폐지한다. 하지만 전체 영향은 적다. 이것이 어제 한국 증시, 중국 증시,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증시에 그렇게 생각만큼 반영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대책이 뭐가 나올 것이냐 하면 홍콩은 금융 허브입니다. 금융 허브 측면에서 비자 발급이라든가 이런 측면, 금융거래라든가 이런 측면에 미국 입장에서 추가 조치가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어제 일부 홍콩의 미국에 대해서 특별 대우가 폐지되는 걸 위해서 자,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바로 시행했으니까 똑같이 같은 각도에서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특별 대우 폐지가 되면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거있다 하는 이런 입장이 돼서 사실 미일 간의 마찰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확정된 이 홍콩 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또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도 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지난 5월 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내용이 이제 확정되는 상황이니까 그 내용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그게 네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국가 분열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의 정복 문제, 홍콩의 그 정부인데 이건 사실상 중국의 정부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러 문제,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외부 결탁 금지입니다. 사실 홍콩의 시위대가 작년부터 나타난 데는 미국의 조정이 이렇게 있었지 않았냐 하는 쪽이 시진핑 정부에 갖고 있는 홍콩에 대한 개입 기준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미국의 결탁을 금지해야 된다 하는데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도 문제가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과 이렇게 국제 관계를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근데 국가 분열이 한번 그 컵을 한번 던진다 하더라도 이게 국가 분열이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전복도 그냥 사실 그 미국의 태극기 가지고 한번 돌아가는 것도 국가의 전복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홍콩에서는 앞으로 사실상 시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위는 사실상 금지된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이렇게 잘 시행하고 하려면 감시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저런 네 가지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자, 만장일치를 결정하고 바로 시행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인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치력이 약한, 통제력이 약한 시진핑이 제강하는 가장 큰 맥락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감리감대역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홍콩에 대해서 홍콩 국가보안처, 국가안보처가 설치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보면 지금 홍콩의 그 자치청으로 행정수반을 갖고 있는데요. 행정수반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다 하는 이 입장이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기술되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보면 홍콩의 국가 안보차가 되면 지금 홍콩의 작지 수반 정부가 굉장히 약화될 거다 하는 이 입장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체제로 이렇게 가면 지금 일국 양제 체제가 그동안 홍콩의 금융 허브로서 유지했던 바탕이 되는데요. 사실상은 일국 일제 체제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게 아니냐. 물론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 반발을 우려해서 홍콩 보안법이 시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997년에 홍콩 반환 때 5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던 일국 양제 체제를 유지하는 거다. 근데 이게 일국 양제 체제 선언만 하지만 실제로 적용상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같이 국가 보안처를 만들어서 행정 자치 수반을 죽이고 저 네 가지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는 사실상 뭐냐, 결과적으로 명목적으로만 일국 양제 체제를 기본 원칙으로 지킨다 하지만 사실 홍콩에 갖고 있는 장점들, 금융으로서 장점들의 기본 전제 조건은 일국 양제 체제인데 이 일국 양제 체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국제사회에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홍콩의 보안법이 이렇게 지난 5월 27일 날 결정하는 이후에 그랬던 우려한 부분이고, 그래서 상무위 결정될 까지 막판에 타협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번에 상무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기대도 물 건너갔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 일반적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왜 홍콩에 사실 불똥이 튀게 되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잠시 오랫동안 1차를 보면 올해 그 어렵게 1월 15일 날 1차 합의안 됐죠. 잠정적으로 줄어들었죠. 올해는 대선까지는 사실 1차 합의안 정신에서 유지할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 워낙 1차 합의안 내용들이 미기 요구를 많이 수용했던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사태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라든가 초기 대응 실패 문제. 오늘 그 제롬 파월이 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아마 공익성을 갖고 있는 마스크인데 트럼프는 아직도 대중연설을 하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이 2차 팬데믹이 미국에서 우려되는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에 자꾸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코로나 책임론을 중국에 대고 중국에 대는 상태에서 사실 중국이 저렇게 맞대응하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하나는 세계 공급망 이게 가치 사슬의 중심지를 미국이 미국 기업을 불러들이고 외국 기업을 불러 리쇼링 정책, 그다음에 베트남과 인도 같은 이런 국가로 니어쇼링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중심지를 미국으로 이렇게 가겠다 하는 물정으로 됐었던 문제고,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서 편가르기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홍콩을 이렇게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면서 아시아의 이렇게 인도라든가 베트남과 그다음에 사실 홍콩, 한국이 여기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조에서 보면 일본과 베트남 사이에 한국과 그다음에 홍콩이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이 금융 허브의 축이 경제협력 네트워크 축이 굉장히 약화되는 문제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경제협력 네트워크에 지금 가담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홍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콩을 두고 이렇게 코로나에 의해서 미중 간 갈등이 홍콩으로 번졌던 문제거든요. 번졌던 문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홍콩 문제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왜 미중 간 마찰인데 홍콩이 이렇게 불똥을 튀는 거냐 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배경이거든요. 한 가지 우리가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리쇼링 문제,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그것이 아우타키적 자급자족 성격을 좀 강하고 있는데요. 이건 생산 코스트의 문제는 아닙니다. 니어쇼링 문제는 리쇼링 문제는 결과적으로 생산 코스트의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라 하는 KF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인근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사실 리쇼링 강조하는 것은 효용성이 적다. 그래서 니어쇼링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중국에 나와 있는 것을 니어쇼링 한다면 우리가 좀 니어쇼링 지역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이러한 그 뉴노멀 리스크에 대해서 앞서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업쇼링보다는 리쇼링, 그 다음에 아웃소싱보다는 이렇게 사실 그 인소싱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다. 이게 생산 코스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제 싱크탱크가 우리나라도 빨리 좀 한국 기업을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이런 리쇼링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생산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사실 니어시온을 한다. 니어시온도 다른 국가들도 우리가 베트남, 인도라든가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저도 KF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는 이쪽 분야는 좀 그런 생산 코스트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리쇼링 문제는 그런 것을 좀 차제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쇼링 리쇼링 하는 과정, 편가리 과정에서 홍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도 그렇고 중국과의 책임 면에서 홍콩이 이렇게 불똥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1차 무역 합의안 미중 간에 했던 합의안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여부일 것 같거든요. 네, 이 대목은 1차 합의안은 누가 더 필요한가? 누가 더 필요한가? 왜 중국이 당초 예상보다 더 강압적으로 간가?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1차 합의안이 사실 그 미국이 더 필요한 사항이죠. 트럼프가 더 필요한 사항이죠. 1차 합의안 내용을 보면 왜 지금 중국이 강압적으로 가고 자 미국이 이렇게 종전처럼 1차 합의안을 깨트리지 못하는가? 또 오늘 그 민의진 그 재무장관도 의회 증거에서 중국이 이걸 지킬 것이다 하는 기대를 표명했을까 하는 이 점은 올해 1월 15일 날 합의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요구 사항이 거의 1차 합의안에 냈죠. 그것이 뭐냐? 중국이 향후 1년 동안 미국산 제품의 2천억 달러 이 땅을 구매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이 구매도 대부분 다 저소득층의 트럼프 샤이에 해당되는 결집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제품을 구입하기는 공산품 문제입니다. 그리고 샤이 트럼프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농민들인데요. 농민들이 농산물을 400억 달러 구매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선에 가면서 조 바이든에서 우월적 지위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홍콩과 마찰이 됐을 때는 강하게 1차 합의안을 깨트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 격차가 최대 20%포인트 평균적 여론조사 격차가 마의 13%를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트럼프의 샤이 계층을 트럼프 입장에서 결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홍콩 반발이 하더라도 이 1차 합의안을 깨트리기는 어렵다 하는 이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왜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이번에서 홍콩 보안법에 강압적으로 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올해 1차 합의안일 때 미국의 요구사항을 대거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진핑이 뭐냐?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이 올해 3월에서 연기됐던 5월 달에 사실 그 정협에서 왜 정협 일정을 빨리 끝냈을까 하는 입장에서는 정협 입장에서 보면 이 시진핑이 정치력이 약화되고 1차 합의한 당시에 시진핑의 패배다 하는 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안법을 통해서 사실상 만회하고자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과 달리 그때는 8대 정도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했는데 지금 4대 6 정도로 역전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1차 합의안은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 해서 이런 것이 이번에 당초 예상과 달리 홍콩의 보안법이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오늘부터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쉬운 것이 뭐냐? 아쉬운 것이 미국이다. 트럼프다. 그래서 민의신이 이례적으로 이해가 없었던 안건이 없었던 의회 증언에서 1차 합의안에 대해서 사실상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하는 입장. 중국이 지킬 것이다. 그건 중국이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은 미국은 지킨다는 얘기죠. 중국이 지킬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반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의 그 보안법 문제에 따라서 가장 우려사항이 어렵게 말했던 1차 무역 합의안의 틀이 이게 깨지면 세계 정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깨지기는 어렵다. 이게 주도권이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트럼프의 그 변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지킨다 하는 이런 강한 안도감이 작용해서 미국 정치라든가
어제 아시아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도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1차 무역 합의안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대목이 이제 그렇죠. 이제 1차 합의안에서 합의를 깨트리는 게 미국이 지금 이렇게 지킨다고 이렇게 본다면, 자, 그러면 특별대우 폐지 문제에서 중국도 즉각적으로 사실 그 대응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중국이 어떤 쪽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미국에 결정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의 금융 허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비자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특별 대우의 나머지 사항 금융 허브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폐지가 될 때는 더 강력한 중국이 사실상 이렇게 제도를 취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홍콩 마찰은 보안법 강행입니다. 이건 제도 문제죠. 법 규정. 그다음에 특별 대우 문제도 제도 폐지되는 문제도 제도와 제도니까 제도 대 마찰이니까 자,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문제의 보복 카드는 제도 문제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홍콩과 관련해서 제도 문제는 달러 폐기제 문제죠. 폐기제 문제. 이게 이제 부각되는 겁니다. 1차 합의안이 이렇게 지킨다. 이걸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 가져가지 못한다. 최악의 상황 가져가지 못한다면 양국이 마찰을 일으켰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제도 문제니까 제도 문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홍콩이 이렇게 지금 1984년서부터 1달러 7,800 홍콩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금융 허브에 유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바탕이 되는 요 홍콩에서 중앙은행격에 해당되는 HKMA에서 소거 8989에서 1달러 7.8 유지하는 이 제도가 이렇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키는 누가 갈 것이냐. 지금은 홍콩의 국가보안처가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뭐든지 시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행정자치수반이 줄어든다면 자, 자치수반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홍콩의 중앙은행격이 나오지 않았던 배경이거든요. 일국 양제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했던 것이 HKMA입니다. 그러면 HKMA가 앞으로 뭐냐? 홍콩의 보안법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인민은행의 영향력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결국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뭐냐? 일국 양제체제에서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없었거든요. 대신 에이전시 역할을 했던 게 HKMA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안법 문제를 해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중국 인민은행의 홍콩의 통화정책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쪽의 시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살고 발고 HKMA에서 사고 팔던 게 작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책에서는 중국에서 홍콩에서 보면 중국의 막대한 화인 자본의 예금에 의해서 유동성이 확보됐었고 이 부분에 의해서 사실 홍콩의 폐기제가 유지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실 미국에서 보안법에 따라서 특별 대우 문제가 나머지 비자 발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추가적이 될 때는 결과적으로 달러 폐기제로 키를 갖고 있는 달러 폐기제 예금만 대량 인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국의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권력층이라든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폐기제 문제가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두 가지 측면, 홍콩의 중앙은행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콩의 예금에서 이 1달러 7.8 홍콩 달러 유지하고 있는 유동성적인 측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중간 이렇게 무역 항해 입장에서 사실 달러 자금이라든가 외국 자금의 유출입이 있는 상태에서 달러 폐기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지됐던 이런 중국의 예금이 인출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인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중국의 통제력을 갖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달러 폐기제 유지 문제가 향후에 홍콩과 미국과의 마찰 문제 내지는 중국과 미국과의 마찰 문제에서 키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전에도 짚어주신 적이 있었지만 이 홍콩의 달러 폐기 포기제 이것을 겨냥해서 국제 환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네, 폐기제 한다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위안화 약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홍콩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높은 상태에서면 폐기제면 홍콩도 달러도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홍콩의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1990년대 초에 비슷한 제도가 있던 것이
1990년대 유로가 도입되기 전에 유로피언 리얼라이먼트 메커니즘에서 ERM 시스템에 의해서 여트르미의 지금의 여트르미의 일종의 이렇게 브로드밴드는 요거 이제 경제 여건이 이렇게 나쁜 국가들은 브로드밴드를 유지했고 환율 변동폭이 크고 그다음에 경제 악화의 핵심 국가들 독일과 프랑스는 네로밴드를 해서 결국 이 단계를 통해서 경제 이렇게 통화 각국 간의 통화를 수렴시켜서 유로화라는 게 1999년 태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때 당시에는 요 비슷한 영국에서 보면 결국 영국도 파운드가 약세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결국 여기에 공격으로 나섰던 것이 유명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와 타이펀드를 이용한 유럽의 통화이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영국의 지배권에 있던 홍콩 문제다. 근데 홍콩 달러가 약세가 된다 하면 공매도 치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계속해서 어제 보안법이 이렇게 강림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달러 패거제가 이렇게 약화되지 않느냐 해서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홍콩에 이렇게 달러 문제에 대해서 투기 세력으로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당연히 우리 상황인데 홍콩의 패거제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이제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지난 이렇게 5월 말에 홍콩의 보안법 이렇게 전인대에서 사실상 확정된데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의 CEO 분들께서는 홍콩에 사실 유독히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거기에 많이 진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산 운영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니까 별 영향이 없습니다.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분위기는 조용하죠. 분위기는 조용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홍콩 보안법에서 이렇게 현지 분위기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궁극적으로는 홍콩이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에 편입되겠죠. 중국에서 마찰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홍콩의 비중을 어쨌거나 축소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국은 홍콩에 대해서 얼만큼 영향이 있냐. 자, 대중국 수출의 간접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홍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여전히 많죠. 그리고 홍콩의 엣지 지수를 했던 ELA 지수 이거 위험 수준이 넘고 있죠. 계속해서 이 문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금감원에서도 금융이라든가 금감원에서도 ELS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규제를 하는 이런 모습이 어제 조치에 나왔었죠. 그 핵심적인 게 홍콩의 엣지 지수 ELS 잔액들입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자 홍콩의 금융 허브고 한국의 기업들이든가 금융사가 가장 많이 베팅했던 것이 환율이죠. 달러 패거제인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포기된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당장 홍콩 보안법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위기상으로 해서 이들 그대로 그렇게 유지만 하는 게 좋은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이렇게 제가 보기엔 상당 부분 앞당겨질 거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앞당겨질 거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홍콩의 금융 허브는 위상은 약화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미 홍콩의 금융 허브가 약화된다는 계기에서 지금 뭐냐면 일본은 사실상 홍콩의 금융 완화를 전제로 해서 일본의 금융호를 대신 추구했다는 게 강하게 지금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상하이라든가 푸동 지역으로 이미 인프라를 완전히 갖춰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반사적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라든가 홍콩이 낮춰지면 싱가포르 금융 허브를 부각시키겠다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의 금융 허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렇게 관료들은요 금융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미래 상황을 대비해서 금융 허브를 동북아에 느닷없이 금융 허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경우에 따라서 현 정부도 금융의 역할이 저는요 금융 역할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책실장에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동북아 금융 허브에 대해서 강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현 정부 들어와서 금융에 대해서 역할을 강조하실까 하는 이 측면은 시정적으로 캐스는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서 우리가 인프라만 제대로 갖춰놨으면 지금의 홍콩의 금융 허브에서 이 허브를 이전시키는데 일본도 나서고 중국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싱가포르는 나서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금융 허브로서 이렇게 부각된다고 본다면 자 미국 입장에서
인도, 베트남, 자 홍콩 위상이 악화된다면 한국, 미국 해서 새로운 금융의 현장의 네트워크 측도 우리가 유리한 이슈를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예측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시켜 놓는 측면, 이 측면은 국가의 사업에서 보면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되는데 이 문제는요. 제가 이틀 전에 서강대학교의 그 전 부총장 하셨고 국회의원 하셨던 이 자본시장에서는 가장 권위자입니다. 또 이론도 밝으시고 경험도 많고 사실 미국의 그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런 경제 강요들은요. 이제는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론도 알고 법제도 만들고 현장에 있는 이런 사람을 골드만삭스 이런 사람들 전부 재무장관을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좀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풍부한 이론, 경험, 법제화 과정, 시장도 친화적이고 이런 분들을 좀 맞추셔야 되는데요. 이런 서강대학교의 그 전 부총장이고 방금 전까지 이렇게 금융 국회의원 오셨던 이분이랑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가장 아쉬운 대목은 노무현 정부 때 잘 구축했던 한국의 금융허브 문제, 동북아지아의 금융허브 문제 이걸 잘 갖춰졌다면 지금 상황에서 최대 이익을 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미래 예측에 대비해서 사실상 먼저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52% 이상 올랐는데 이 부동산 대책을 하는 최고수장께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험도 많고 이론도 많고 시장 경험도 많은 이런 분들을 좀 국가의 그 경제의 그 강요로서 미국처럼 그런 쪽에 좀 했으면 다음에 이제 경제 강요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좀 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면 사실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 어떤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최대 이익을 향해 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2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갈등 양상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쳐질 영향과 그리고 지금까지 배경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